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격추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2. KF21이 진짜 괴물이 됐다. 3. 중국의 무력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의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든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라매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 댄 플랜리 소령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랜리 소령은 수년간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상 편성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탐형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000에서 1,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에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1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인 엔진을 FA50에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정찰기 SR-71 블랙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암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피탐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테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 도어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 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용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 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 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 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쪼궈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 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량 미국에서 수혜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의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 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 년 전 중국은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템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미 후베이, 허난, 안후이 세 개 성의 교차 지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 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 정치적인 보복을 할 만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무슨 방법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죽 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탐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남부와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하이마즈를 통한 정밀 타격에 더해 숨겨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의 노획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복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함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의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 토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함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함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하이마즈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드라고 부르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공망 제압 작전 시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항공토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시드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 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방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돌연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2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돌연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 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돌연선 안에 국가 정도는 단단하게 손아귀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돌연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스텔스기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이 3자릿수 정도 있고 이사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시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함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암램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함대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리스-T와 엠비더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함이 통합되어 있는 F-35E, F-15K, KF-16 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시드 작전은 제반로족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드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에 시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시드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것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재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영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기존의 제한적인 시드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재밍 기체는 개량을 통해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이사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함을 대체하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에드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럭 1, 블럭 2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럭 1에서 함 이상의 성능을, 블럭 2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암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광학 이중모드 시기 개발, 위치 기반 주핀즈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제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아움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움은 함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에 표적을 마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제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제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아미 아움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에 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온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A2AD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시드 능력 확보는 전투력 제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방산 기술 자본들이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땅 대회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4일 북한 선박 한 척이 서해 북방 경계선의 내래를 침범하여 우리 해군 함정이 대응 사격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불법 어선의 서해 NLL 침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채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에게 불리하게 그어진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이며 핵 실험과 국제 도발 수준을 넘어 향후 국지전, 전면전 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소 안정적으로 보였던 추세 역시 다시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국은 육해 공군이 미군 해양경찰과 함께 24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서해 합동훈련에 돌입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비원비 폭격기로 북한을 정조준한 채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24일 북한의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 땅 대회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NLL 지역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NLL 지역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7km 부근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해당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침범으로 보고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북한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방사포 사격으로 맞대응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 함정이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24일 새벽 남한 이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해상에서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며 이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 방어 부대들의 감시와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도록 지시하고 24일 새벽 5시 15분 묘명군 일대에서 방위 270도 방향으로 10발의 위협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불법 어선의 서해 NLL 침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꽃게철을 맞아 인천 연평어장에서 꽃게 조업이 한창인 가운데 매일 100척이 넘는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만 하루 평균 116척입니다. 지난해 10월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의 하루 평균인 81척과 비교하면 무려 43.2%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8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한 뒤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불법 어선은 보통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허가를 받아 서해 NLL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등을 타 우리 어장 쪽으로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채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북방한계선의 내래를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방한계선의 NLL은 1953년 8월 당시 주한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인 상해리를 적용해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했는데요. 북한은 NLL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1973년부터 계속해서 NLL을 침범해 왔습니다. 1977년에는 자신들의 자체 기준을 적용한 해상 군사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1999년에는 조선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발표하는 등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소 안정적으로 보였던 추세 역시 다시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도 나왔는데요.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상선의 NLL 월선 및 퇴거 조치 등과 별개로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비난 성명에서 확성기가 언급된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은 도발의 규모와 강도를 국지전 또는 전면전 수준으로 올릴 때 남한의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는 북한의 위협 발언 수위가 핵실험, 국지 도발 수준을 넘어 향후 국지전, 전면전 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육해공군이 미군 해양경찰과 함께 24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서해 합동훈련에 돌입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며 이에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국제 도발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등을 투입했으며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양평 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의 전투기를, 해양경찰은 함정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와 미 공군의 A-10 등도 참여했습니다. 한미연합전력은 이번 훈련에서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서북 도서로 침투하는 적의 공기부양정 등을 신속하게 탐지 경멸하는 해상 대특수전부대 작전을 비롯해 NLL 국제도발 대응, 해양차단 작전 등을 훈련할 계획인데요. 서해 합동훈련 지휘를 맡은 류효상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은 연합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의 방어적 훈련이라며 적 도발 시 훈련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영해를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비원비 폭격기로 북한을 정조준한 채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북한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비원비가 새로운 폭격 기동부대 임무를 시작했다며 해당 폭격기가 북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관에 도착한 항적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비원비는 미군이 P-52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1986년에 실전 배치됐으며 현재 P-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힙니다.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란 별명을 가지고 있죠. 비원비는 마하 1.25,
시속 153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괌 기지에서 이륙 후 2시간 남짓이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길이는 44.5m, 최대 항공 거리는 12,000km이며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체의 경우 핵폭탄 탑재 기능은 제거되어 있고 B-52 폭격기의 2배에 이르는 60톤 상당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데요. 기체 내부에 34톤, 외부에 23톤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고도 60m 초저공 비행과 고속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B-1B는 지난 2017년 9월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에 국제 공역을 비행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RM 시험 발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추가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 비행을 가한 것이었죠. 미군은 올해 6월에도 북한의 핵실험 즈무가 포착되자 B-1B를 괌에 배치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B-1B는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함께 편대비행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B-1B 폭격기의 괌 전진 배치를 두고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쫑기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변인은 북한은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동맹국과 긴밀하게 북한의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한 정보 역량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갈 것이며 한반도와 미국의 안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및 일본과 양자 및 3자 공조를 증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우리의 군사준비 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고 동맹국 방어를 위해 방어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북한의 북방한 개선에 낼 침범과 관련하여 동맹국 방어를 위한 확정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공군기 시위 비행 등으로 긴장감을 높여오던 북한이 이번에는 서해 NLL 지역까지 도발 범위를 확대한 만큼 추가 긴장 조성 행위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모쪼록 외교와 대화 등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